클린스만 감독이 9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웨일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A매치 원정 2연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번 명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이강인 선수가 이 명단에서 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위치에 어떤 선수가 들어갈까도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안면 부상을 당한 이후로 100%의 컨디션으로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적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때도 손흥민 선수의 100%의 컨디션은 아니었고, 그리고 3월과 6월 A매치 때도 손흥민 선수가 탈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100% 컨디션이 아니었죠.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3월 A매치에서도 보여줬지만 어쨌든 우리 대표팀의 핵심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일단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3월 A매치 때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줬던 패턴은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하면서 기본적으로 4-4-2 전형을 만드는 전형을 만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A매치 명단의 구성을 봐도 약간 4-4-2 전형을 좀 생각한 것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좌우 측면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뽑았어요. 뭐 이재성이라던가,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경, 그리고 뭐 황희찬, 문선민, 이런 선수들이 좌우 측면에 일단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홍현석이나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아마도 이 4-4-2 전형에서 좌우 측면에 배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는 약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박용우, 수비형 미드필더 한 자리와 그리고 옆에 황인범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에서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중원 라인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고정적인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될 선수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홍현석이나 이재성이나 이런 선수들을 또 빼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빼놓고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어디서 이런 선수들이 활용이 됐느냐? 바로 좌우 측면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 배치되면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두는 것보다 조규성이나 오현규, 황의조,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를 배치를 하고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상대 수비와 싸워주면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나는 자연스러운 이렇게 투톱 관계가 되는 것이 보다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때 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톱을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약간 부족해지죠. 최근에 이제 축구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4-4-2 전형을 사용했을 때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면 좌우 측면에 아예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배치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벤투 감독도 월드컵에서 이재성과 이강인을 좌우 측면에 배치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4명의 선수가 배치되면서 중원 싸움에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사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재성 같은 선수는 일단 분데스리가에서도 이번 시즌 초반부터 마인츠의 핵심으로 당연히 이제 역할을 맡으면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굉장히 활동량적으로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서도 당연히 이 중앙 미드필더들을 도와주면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역할을 맡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아무래도 이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공존을 할 때 약간 벤투 감독 시절에도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되면 황희찬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배치돼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서는 왼쪽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도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구상했던 방안 중에 하나가 손흥민을 투톱으로 올리면서 황희찬을 왼쪽에 쓰자, 이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투톱에 배치되면 황희찬이 왼쪽에 배치되면서 황희찬 선수도 베스트 포메이션에 위치하고 손흥민 선수도 오른쪽보다는 중앙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위치가 손흥민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손흥민과 황희찬을 모두 다 잘 활용할 수 있는 포메이션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황인범, 박용우가 기용이 되면 사실은 홍현석 선수가 기용될 수 있는 위치가 약간은 애매해지죠. 물론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굉장히 범용성이 넓은 선수지만 가장 잘 뛸 수 있는 위치는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박스 투 박스 혹은 메잘라의 역할을 가장 잘하거든요. 근데 홍현석 선수가 이렇게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될 때는 왼쪽 측면이나 오른쪽 측면,
측면 지역에서도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은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역할과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혹시나 나올 수 없는 상태라면 홍현석 선수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홍현석과 이재성이 사실은 스타일 자체가 어느 정도는 흡사해요. 측면과 중앙을 모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활동량이 매우 넓은 미드필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중원 싸움도 도와주고 측면 수비와 공격도 겸하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동경 선수도 당연히 이강인 선수와 매우 비슷한 왼발을 쓰는 그리고 약간은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메이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가 배치가 된다고 하면 이동경이 오른쪽, 왼쪽에 이재성 혹은 이동경이 오른쪽, 왼쪽에 홍현석 이러한 형태로도 분명히 운영이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어느 정도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4-4-2 전형에서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약간 중앙 지역으로 모여드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좌우 풀백에 공격적인 풀백이 필요해요. 이렇게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 빠르게 이 측면 공간을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특히나 오른쪽에 안현범 사실은 제주에서 뛸 때는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던 선수잖아요. 물론 전북에서는 출장 시간이 제주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공격적인 풀백, 사실은 윙백을 뽑으면서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안현범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김진수 선수가 없는 대신에 중국에 있는 강상우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강상우 선수가 최근에는 풀백이 아니라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상우 선수도 공격성이 매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황희찬 선수가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홍현석 선수나 이동경 선수가 배치돼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강상우 선수도 측면 지역을 높게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격권을 잡았을 때 중앙지향적인 미드필더들이 좌우 측면에 배치돼서 중앙으로 모여들게 되면 여기서 지난 3월과 6월 A매치 때 클린스만 감독이 잘 활용했던 것이 벤투 감독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선호한다 라고 이미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조규성이나 오현규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매우 잘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짧게 주고받으면서 풀어나가는 것보다 한 번에 롱패스를 붙여놓고 여기서 조규성이나 오현규가 떨어뜨려주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측면 미드필더와 손흥민 요 세 명의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온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짧게 풀어나가면 더 정확도는 높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롱패스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게 한 번만 통하면 사실 한 번의 패스로 상대방의 공격 지역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도 효율적인 공격 방법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직선적인 축구를 활용할 때 좌우 측면에 직선적인 공격수들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성향을 가진 이재성, 홍현석, 이동경 이러한 약간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좌우 측면에 배치하는 것이 조금 더 전술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 더 그림을 그려보면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상대 팀들도 안쪽으로 쏠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최후방에 있는 수비 라인이 반대편 측면도 활용해 줄 수 있는 롱패스를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게 되면 사실은 떨어뜨려줬을 때 상대 선수들도 중앙에 모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세컨볼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최전방 공격수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게 아니라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안현범, 서령우, 왼쪽에는 강상우, 이기재 이러한 풀백들에게 한 번에 찔러줄 수 있는 패스가 당연히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의 후방에는 이제는 세계 최고의 팀에서 뛰고 있는 중앙 수비수 김민재가 있죠.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최근에 짧은 패스에는 약간 패스 미스가 많지만 여전히 이 롱패스에 관해서는 정말 놀라운 롱패스들을 계속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재, 서령우, 안현범 이런 선수들이 올라갈 때 한 번에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가 들어가면 우리가 중앙 지역의 상대 선수를 몰아넣고 좌우 측면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러한 패턴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3월과 6월의 평가전을 치르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
간격 유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선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가 일단은 길게 넘어갑니다. 길게 넘어가면 당연히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간격이 멀어지죠. 근데 이 간격이 멀어진다는 뜻은 모든 선수가 볼이 전방으로 이동했을 때 같이 올라와서 간격을 좁혀줘야 이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경기를 보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롱패스를 뿌려주고 빠르게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이 같이 올라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이번 9월 A매치 때는 이렇게 뭐 김민재의 롱패스, 손흥민의 프리롤, 좌우 측면의 뭐 중앙지향적인 플레이, 그리고 풀백들의 공격적인 움직임, 이러한 움직임들을 잘 적용시키면서 간격 유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아마 이번 9월 A매치에서 가장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러한 이제 그 국내에서 상주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비판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9월 A매치 때 확실한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